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11시에 제가 진행을 했죠. 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시작으로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본격적인 방송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실상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만큼 개국 정신으로 오전과 오후에 여러분을 잇따라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에 오늘 모실 분,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분이죠. 네, 저희가 이 바야흐로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대선의 각종 정보를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용쟁호투란 이름으로 용과 호랑이가 그야말로 사생 즉단의 결사로 뭐 대선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상대방을 꺾어뜨려야 결국에는 청와대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자기의 철학과 소신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대선 후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용쟁호투 오늘 첫 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실 윤희숙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박수 치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요. 윤희숙 후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은 무림의 고수입니다. 무림의 고수.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또 지명도라든가 뭐 지지도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고수 반열에 드는 분인데요. 왜 제가 무림의 고수라고 했는지는 이제 천천히 하나씩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요. 네, 우리 성납범님 또 후원과 함께 아시아투데이와 또 저에 대한 이 발전을 빌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들러님, 이균일님, 또 꽃길님, 다들 토이리스님, 매우 중요한 저희 방송의 귀빈이시죠, 귀빈. 네, 아무튼 이런 따뜻한 그 응원과 격려의 힘을 빌어서 또 저와 저희 아시아투데이 또 우리 방송 스태프 모든 분들이 하나씩 여러분 품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반드시 우리 윤희숙 후보도 같이 우리의 우군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선 레이스가 아주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렇죠. 네. 아직 경선 그 후보 등록만 한 상태지요. 저는 아직 등록도 안 했습니다. 등록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번 주 말까지. 이번 주까지. 아직 그 등록을 채 안 한 뜨끈뜨끈한 후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윤희숙 후보하면 뭐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국회 발언을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 발언 말고도 또 여러 가지로 숨은 내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출마, 배경 이런 것들은 뭐 여럿이 있을 걸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출마 배경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대선도 이제 좀 선거 같은 선거를 제 스스로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로 갈아보자, 뭐 어떤 바꿔보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에너지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에너지를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 골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전환을 시켜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희망을 갖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바꿔가기 위한 그런 그 존재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미래를 논하는 후보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논하는, 모든 후보가 미래를 얘기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그게 공허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미래가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현재 상황은, 한국은 지금 정치, 경제, 외교가 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경제는.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미래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을 바꾸는 것은 항상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고쳐야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어야, 이것을 이겨야,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그 미래를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두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를 제가 굉장히 기다렸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계추를 조금 몇 달 전으로 돌려보면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도 사실은 그 이전에 2월, 3월에 윤희숙 호출론이 꽤 있었습니다. 윤희숙이 서울시장을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쪽 저쪽에서 얘기도 듣고 또 제 귀에도 많이 들러오고 오히려 윤희숙 후보 좀 이렇게 출마하도록 우리 김정은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서울시장 할 때 그런 제의를 받으셨죠? 그런 뭐 제의라보다도 네, 권유를 받았죠. 그렇죠. 권유. 네. 자, 그러면은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당선에 나름대로 아주 많은 그 기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유세 현장에서도 사실 뭐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윤 후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출마 결심이 그럼 혹시 그때였습니까? 서울시장 때요? 서울시장 그 무렵에 나는 대선에 출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을 법도 한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윤희숙을 연호하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갖고 잘 안 들뜹니다. 그래요? 그럼 전혀 언제 출마를 해야 되겠다,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한참 뒤인가요? 제가 지금 책을 한 달 전에 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쓸 때 우리 대선 후보들께 읽어봐 달라고 해야지 라면서 썼어요. 네. 그 책을 쓸 때까지 저는 사실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정치의 배신 맞죠? 맞습니다. 예, 작년에가 정책의 배신. 그거는 제가 아주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만은. 정치 배신은 안 사셨어요? 정치의 배신은 아직까지 못 샀습니다. 제가 이게 한 방 벌써 맞았습니다. 예, 바로 여의도에 있는 그 책방에 들려서. 아니, 손님을 불렀으면 미리 좀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새 이 방송 이 새 런칭을 준비하느냐고 꼬박 한 2주 동안 밤을 샜더니 제가 서점에 갈 지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반드시 사겠습니다. 네. 예. 뭐 보통 웬만한 이런 진행자 같으면은 안 갖고 오셨어요?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당장 가서 사겠습니다라고 전 당연히 여기 있을 줄 알았죠. 그게 바로 이 역량의 삶이에요. 저는 꼭 삽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선할 확률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그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굳이 계산하거나 예측하려 하지 않고요. 그렇겠죠. 네, 제가 할 일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일만 하는 거죠. 네. 또 윤희숙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고 찌렁찌렁하는 국회 연설. 그 연설 자체는 되게 짧은 연설입니다. 한 5분 됐나요? 5분? 4분. 4분. 예. 그 4분이 근 한 4개월을 이렇게 여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컸죠. 예, 4분짜리 연설이 4개월 이상, 또 길게 봐서는 4년 동안에 뭔가 이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 윤희숙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연설이 돼버렸는데, 자, 그때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주목도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예상 못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였고, 그때 그 법에 대해서 저희 당 모임이 있었는데, 의원분들이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이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법이고 이거는 강하게 우리가 좀 반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야당이 어쨌든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래서 저더러 그게 이제 자유 발언이에요. 연설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5분 자유 발언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회의 끝나고 사람들 다 집에 간 다음에 그 빈 공간에서 거의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 발언이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건 사람들 다 집에 간 다음에 그냥 마음 편하게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갔어요. 갔더니 우리 당 분들은 다 나가 계시고 민주당 분들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했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그렇게 반향이 컸냐면 네. 국민들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데 먹고 자고 입고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배우고. 근데 그렇습니다. 자는 거에 대해서 이 국민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대충대충 처리하는 그 정치 문화에 대해서 네. 굉장히 화가 나 계셨던 거죠. 아하. 근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네. 그거를 그 어쨌든 정리된 언어로 누군가가 콕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되게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자당 후보, 즉 그 제1야당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후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또 최재형이라고 표현되는 외부 인사들, 즉 당에서 큰 분이 아니라 한 분은 감사원장, 한 분은 검찰총장. 자, 일단 두 분부터 조금 풀어주시죠.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두 분을 다 개인적으로 뵀고요. 네. 그 윤석열 총장하고는 사실은 처음 뵈서 상당히 긴 시간을 그 얘기를 했죠. 아마 윤 총장이 외부 인사 처음 만난 1호가 우리 윤 그렇죠. 의원이죠? 정치인으로 그렇습니다. 만난 처음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폭탄주를 엄청 먹이시더라고요. 폭탄주를요? 진짜 뭐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뭔 얘기를 했는지 그렇군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아마 그게 법조인들의 버릇인 것 같은데 사람하고 진짜로 친해지려면 폭탄주를 그렇습니다. 먹어야 된다. 그것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검사들하고 기자들이 늘 하여튼 이 초면 그 시작을 폭탄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말씀하시죠. 폭탄주 한 20잔 먹고 집에 갔더니 기억에 무슨 뭔 얘기를 했는지 그렇군요. 지금 뭐 우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윤 전 총장께서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고요. 한 4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도 인간적으로는 가까워지셨습니까? 뭐 폭탄주 20잔 먹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 하고도 지난주에 뭐 저희가 무슨 뭘 같이 찍었죠. 대담을.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저는 굉장히 번듯한 분들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면 되게 좋아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지도자냐 뭐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두 분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를 오래 한 당내 인사들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못 믿어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저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분들에게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고 그러면 당내에 계신 분들은 왜 국민들이 희망을 걸지 않는 걸까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보수당을 봤을 때 이렇게 맨날 퍼퓰리즘이나 하고 내로남불이나 하고 무슨 꼼수만 부리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보수 세력은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굉장히 품격도 있고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들이라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 사실 저 민주당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도 막 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분 계시고, 그러니까 저 당이 뭐 하는 당이냐를 점점 더 미궁에 빠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 당에서 오래 정치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보수당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약자들 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보수의 얼굴을 누가 대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일 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역시 미가시군요. 미가시 제일 끝에 쫙 나오는 그런 뚜렷한 미래에 대한 지향과 따뜻한 마음, 이런 그 모습을 일관되게 국민들한테 보여드렸었더라면 지금 우리 모양이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동감을 하되 제가
진행자로서 또는 앵커로서 제가 동감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오실 분들을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제가 이런 네. 얘기 했다고 꼭 네. 일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수풀님을 비롯한 그 적지 않은 분들이 놀란 게 있네요. 폭탄주를 20잔이나 드셨어요? 라고 폭탄주 얘기를 딱 했는데 아마 이 윤희숙과 윤석열이 만나서 폭탄주 20잔 먹고 4시간 동안 20잔 먹었다는 얘기는 오늘 아시아투데이 예, 개국 방송에서 처음으로 지금 말씀을 그리고 제가 말 때는 예. 제 거에 소주를 조금밖에 안 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본인이 탈 때는 짤 없이 그냥 똑같이 타더라고요. 뭐 그렇게 진화를 안 해서도 됩니다. 예? 아니 뭐 무슨 사람들이 만나서 폭탄주를 20잔씩이나 마셔 얘기를 안 해도 예, 다 이미 이제 엎질러진 분이니까. 예, 아무튼 윤희숙과 윤석열이 같은 윤 씨라고 폭탄주를 20잔이나 마시고 이 앞으로 앞길에 대해서 논했군요. 거기서 뭐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가장 그 국회에서 초선 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윤희숙 의원한테 이제 사실 SOS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텐데 미루어 짐작한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저간의 사정으로 아니다 내가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배경 설명을 들으면은 조금 더 그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자, 두 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네, 지금 최재형 그 후보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뭐 애국심 또는 뭐 이 아주 바르게 살아온 그런 그 이력 이런 것들은 느끼셔서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좀 그 피부에 와 닿습니까? 그럼요. 네. 옆집에 살고 계시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인사드리고 네.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선배. 그렇군요. 네, 네. 네. 두 분이 현재로서는 지금 그 야당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조금 있는 분들이고 기존의 후보 중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홍 후보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저는 그냥 발정제 말만 생각이 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네.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그 좀 안타깝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내용이나 이런 것 중에서 상당히 저는 그 공약도 좋은 것들도 있고 한데 네. 그게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여러분들 발정제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시겠죠?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특히 정치 지도자가 그런 이 앞일의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언행을 통해서 신뢰를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을 했을 때의 그 후유증, 후폭풍은 두고두고 남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민주당 이번에 뭐 네. 최재형 캠프 쪽에서 뭘 네. 냈잖아요. 네. 그 지지율을 보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들이 이제 좀 꼽혀 있잖아요. 네. 그걸 왜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본선에 네. 나오면 자기네가 이긴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결정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을 하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당내 인사 중에 그러고 한 분 더 할까요? 예, 같은 경제통으로 꼽히는 우리 유 후보. 예, 유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요, 이게 좀 마음이 복잡한데 저는 네. 사실 KDI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어서 네, 뭐 정이 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뭐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네. 전문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이분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하고 이렇게 그 TV 토론하면서 네. 우리 당이 벌써 없어졌어야 하는 당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새정치 하시겠다고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없어졌어야 하는 당의 후보가 되어 계시는 것 그렇죠. 자체가 나갔다가 다시 또 그 당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무슨 뭐 제대로 된 뭐 정리를 하거나 사죄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이상해요. 보통의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그런 걸 창피해 여기거든요. 근데 이 정치는 참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예. 아니 벌써 없어져야 하는 당이라고 나가신 분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점이 우리나라 정치가 그
발전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닌가. 예전에 그 왜 한 관광공사 사장하신 독일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한국 사람들은 참 기억력이 빨리 없어진다. 아, 정치인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그렇죠.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 그걸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그때는 잘 와닿질 않았어요. 아하. 제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대선에 나와서 네. 이제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보고 네. 말씀도 보고 이러면서 이게 보통 평균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 수준, 도덕적인 기대 수준보다 정치는 훨씬 아래에 있구나. 아하.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를 존중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정치인에 대해서 희망을 걸기도 굉장히 어렵구나. 음. 이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우리 삶을 실제로 개선시켜 주세요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냥 싸움 구경하듯이 보는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꿔가야지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은 어차피 정치인들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아요. 예. 역시 결론은 네가 그랬다. 예. 예, 스플림이 뭐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야바이 정치 인간이죠. 예, 뭐 누구를 지칭을 제가 따로는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물론 뭐 이제 민주당은 제가 다시 짚을 테지만 이분들과 예컨대 윤희숙은 다르다. 이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걸 뭐 서두에서도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경선 후보들에 대한 짧은 평을 해주신 김에 나는 이러이러한 타 후보들과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강조를 해주시죠. 저는 국민들께서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모하고 간이 큰 도전을 했느냐 했을 때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그런 뭔가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21세기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도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큰 이유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의 의미가 한국의 역사에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 간이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저는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저 사람은 무슨 옆에 챙겨주는 다른 사람들이 뭐 줄 쫙 세우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에게 신세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뚜렷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까지 간큰 후보의 차별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그 행간의 의미라든가 이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준 되면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초점을 옆 동네로 살짝 돌려서 네.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킬러, 이재명 저격수라는 그 별명은 뭐 이미 지금 획득을 하신 상황인데요. 이재명이 이렇게 던지는 경제 관련 기본소득이라든 것을 아주 예리하게 그 허점과 논리의 아주 빈약성을 조목조목 잘근잘근 씹어내는 우리 윤희숙 후보였는데요. 자, 이재명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분의 약점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또 우리 당에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후보가 됐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차라리 좋겠다. 왜냐하면 위험이 너무 크지만 네. 그걸 또 잘 아는 이쪽에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에 관한 책 제목이 희대의 파퓰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책 제목이. 네. 네. 그분에 대한 책이. 그렇군요. 근데 예. 제목이 참 누가 지어도 잘 지었다 그렇네요. 이런 건데 그게 지금 기본 시리즈도 보면 정말 기본이 없는 그건 시리즈지 않습니까? 네. 기본 소득에 대출에 주택에 금융. 네, 그런 걸 보면 네. 기본이 없는 기본 복지 하시는 분인데 네. 최근의 사태를 보면 사실 예전부터 알던 부분이지만 이게 그냥 파퓰리즘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그 며칠 전에 그 떡볶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0. 네. 그렇죠. 그거는 저거죠.
그분이 파퓰리즘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구조대장이 불길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면 한 오후부터 밤까지 한 9시까지 네. 정말 키들키들거리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자기 자랑하고 키들거리는 거가 몇 시간에 걸쳐서 나와요. 먹방할 때? 먹방. 먹방. 떡볶이 먹으면서 저는 먹방할 도대체 그게 때. 뭔가 하고 몇 그렇죠. 방을 두 개를 다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하.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제 시간에 갔냐 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책임 하에 있는 지자체의 구조대장이 불길에 갇혔다라는 걸 알면서 네. 그렇게 키들거리고 몇 시간을 놀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지도자의 반열을 떠나서 별로 그렇게 평균적인 그 정상 범위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파퓰리즘이냐 정책적으로 이분이 정말 무식해서냐 파퓰리즘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막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도 저는 네. 이때까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네. 그 떡볶이 먹방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 몇 네. 시간에 걸쳐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본인의 그 대선 운동이거든요. 내가 어렵게 컸다. 그렇죠. 근데 나는 추진력이 있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자랑을 하면서 계속 킬킬거려요.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격수 이런 말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저격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좀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어떤 그런 점을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간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에 저는 정말 제 능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주 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강도가 아주 센 그 워딩으로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지도자 반열을 떠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그 범주에 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섬뜩할 정도의 말씀까지 해주셨고, 저격수라는 말은 난 별로 안 좋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이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든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역할은 뭐 충실히 앞으로도 더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뭐 기본소득에 대한 맹점 뭐 이런 거는 이것만 갖고도 30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 초대를 할 때 더 조목조목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쭉 출근을 해서 쭉 자료를 볼 때, 이제 이천 화재 당시 떡볶이를 입에 물고라도 화재 현장에 왔어야 된다라고 정말 분노에 찬 그런 글을 남기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지금 얘기했듯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먹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사람의 뭐 인면수심이란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거 못할 노릇을 하는 것 같다. 떡볶이를 입에 물고라도 화재 현장에 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윤 후보님의 SNS 글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주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죠? 어떻습니까? 그분이 또 엄청 내로남불적으로 과거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도 그렇고 이번에 사과하신 것도 마치 뭐 읽지가 않아서 문제였던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그렇네. 우리 또 토미리 스님이 아주 유머스러운 아니요, 분이군요. 저분이 실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지사는 소방 업무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분이 저거를 도지사는 소방 업무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도지사 하기 싫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소방 업무도 별로 그러네요. 소방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자기가 한 말이 이렇게 부메랑처럼 다가올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네. 우리 이셀충님이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주 예민하시고 아까도 김동원 또 윤희숙 치니까 거의 한 18만 2천 명 그분인데 우리 자문위원 후보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우리 시청자님들의 수준이 정말 아주 참
높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요. 예, 공약 관련 짧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에 윤희숙 공약 치면은 쫙 7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7번째 공약이 바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은 정말 획기적이죠. 지금 부동산 문제, 뭐 집 문제로 나라가 온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 내용인데, 자,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약, 요 구체 실행 방안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때마다 참여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공약 내놓으시는 후보들도 그렇고, 네. 다 뭐 몇십만 채, 몇백만 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집이 지어지고 필요한 곳에 네. 이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애시당초 시장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죠. 보장해주는 틀이 중요한 거지. 네. 지금 대선 나와가지고 뭐 100만 채, 200만 채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참 정말 국민들 귀에 그냥 한번 넣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GDP 규모가 한 10등 되잖아요. 10등,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해요. 또 아파트로 많이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문재인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김현미 장관부터 시작해서 주택 보급률 100%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단독주택, 빌라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100%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국민들의 수요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네. 좀 깨끗한 데서 살고 그렇죠. 싶어요. 깨끗한 네. 아파트. 맞습니다. 그러면 네. 기존의 낡은 집이나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심의 주택이 공급되는 메커니즘이 낡은 지구가 이제 깨끗한 지구로 변하는 재개발, 그렇죠. 또 있는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하는 재건축. 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용적률을 좀 높이 뽑아서 용적률을 아주 높이 뽑으면 거기서 그 높이 바꿔주는 그것으로 인한 이득은 우리 도시의 녹지를 확보한다거나 청년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사는 빌라촌에 네. 그 인프라를 확충한다거나 이게 선순환이죠. 우린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선순환을 이때까지 계속 정말 뭐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꾼들의 음모다 이러면서 굉장히 탈레반적으로 막아온 거예요. 뭐 어떤 제 댓글에 보니까 아파트 너무 많이 지으면 아파트값 떨어져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미 있던 집들, 낡은 집들이 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집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수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틀을 만들어 나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살자. 그리고 투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1주택자들한테 왜 그렇게 세금으로 자꾸 벌을 주냐. 저 사실 굉장히 이런 점을 네. 우리 이제 좀 부동산 정책도 상식적으로 하자. 이거였어요. 아하. 근데 이 당내 갈등 때문에 다 묻혀버리네. 예, 그러네, 당내 갈등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당내 갈등이 아무튼 진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될 후보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윤시성을 가진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말고요. 네. 이게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이 지금 갈라지질 않아요. 그렇죠. 언론도 관심이 없고요, 네. 지금. 예, 좀 아까 김인숙 님이 이재명 저격수 아주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윤희숙 후보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땅땅땅. 또 제대로 연구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윤 후보님이 최고입니다. 예, 오늘 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군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공약을 얘기하신 김에 1호 공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호 공약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냈을 텐데 귀족노조 네, 그게 네. 죽어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삽니다라고 하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도발적인. 예, 도발적이고 표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 네, 귀족노조가 네, 이 네. 온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득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라든가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국민 여러분께 이 점을 생각해보고 꿰뚫어 봅시다라는 아젠다 세팅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약자 8이라고 생각해요. 약자 8위. 네. 네.
약자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 강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노총이 최저임금 2년에 30% 올리겠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사실 결탁해서 그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소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네. 청년들 일자리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이 저숙련 청년들이 하던 게 홀서빙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자동 주문 기계로 바뀌었잖아요. 본인들이 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약자들을 선 밖으로 다 몰아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네.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가 그동안 노조는 다 좋은 것이요. 노조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참 필요한 조직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보통의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고 이 민노총은 대기업, 지불 능력이 굉장히 높은 대기업에 기반을 둔 강성 노조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 근로자들의 이득을 다 배제시키면서 본인들의 이득만 지금 아주 독자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파괴적으로 네. 지금 추구해온 조직이에요. 저는 그런 행태는 이제 21세기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조와 사용자가 미래를 위해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서로 이득을 나누되 서로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네. 지금 이런 귀족 노조가 저렇게 귀족 노조로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조금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동등한 이 운동장을 좀 맞춰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도발적인 얘기로 들려서 뭐 저 윤희숙은 반노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 반노조 아니고요. 반귀족 노조입니다. 이 귀족 노조적인 행태를 고쳐야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가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니 그렇군요.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마치 이렇게 빛을 찾아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처럼 네. 아이, 그런 것들을 제가 간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선 후보 여야 통틀어서 근 한 20여 명이 지금 레이스를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 출발 대기선상에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옥석은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최종 내년 3월 초에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경선 레이스는 레이스 자체로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그런 그 후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걸 자양분으로 한국 정치 전체 지평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윤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윤희숙 후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상당 부분 그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뭐 박수도 쳐주셨고 또 이 슈퍼챗으로도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셨고, 네,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제가 따뜻한 커피라든가 이런 거를 잊지 않게 우리 윤희숙 후보 힘내라고 제가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 예. 해주시고 요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라는 걸 같이 쭉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서민 선생님이 신문에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냉장고를 하나 사고 세탁기를 하나 사도 사용자 후기를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후기를 읽지 않고 신중하지 않은 구매 행위가 배우자를 고를 때 하고 정치인을 고를 때 두 가지랍니다. 그래서 뭐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 뭐 이런 사람. 근데 문제는 사랑은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치인은 뭐 착해 보여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랑 친해서 뭐 이런 이유로 골라놓으면
그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네.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발전을 하는 그 핵심 고리는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사람 좋아서 뭐 세가 많아서 뭐 다른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장하성 씨나 김현미 씨한테 뭐 완전히 쌈 싸먹힌 거죠. 뭐 지금 그때 소득주도 성장 이래서 필요하다 그랬지만 그때 장하성 씨가 내놨던 숫자 지금 보면 다 틀렸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런 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이런 그 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국민들께서 착해 보여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고르지 않는 세상이면 네.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적절한 전문가가 누구고 누가 장관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고 사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신세를 갚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심이 가득한 것들을 골라내고 네. 정말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수 있는 사심 없는 사람을 예. 정말 그 사용자 후기를 그 고르듯이 엄밀히 네. 보시고 대선에서 그 후보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됐으면 좋지만 예.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눈으로 정치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